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자라고 합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산을 떨어야 하는 젊은 것들과는 달리 이제는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뜨는 나이가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하루는 손주 녀석 예준이의 기상 시간에 맞춰 시작되곤 합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제 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노후는 저 멀리 달아난 지 오래였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까지만요 하던 것이 벌써 햇수로 2년이 다 되어가니 이젠 뭐 거의 반쯤은 저희 집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예준이 밥 해 먹이고 어린이집 보낼 준비시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양말, 할머니 가방. 그 녀석은 뭐가 그리 급한지 연신 저를 불러댔고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예준이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겨우 녀석을 노란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집안은 제 차지였죠. 아들 내외가 허겁지겁 출근하며 어질러 놓은 거실이며 주방을 치우고 간단히 욕이라도 할라치면 또 예준이 올 시간이 다가오곤 했어요.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예준이는 한바탕 블록을 쏟아놓고 놀다가 스르르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 얼굴을 보니 피곤함도 잠시 잊히는 듯 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침은 예준이 먹이다 남은 밥알 몇 개의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고 점심은 손주 낮잠 재우느라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웠더니만 오후가 되니 현기증까지 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몸뚱이가 밥 달라고 시위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뭐라도 좀 먹어야 저녁에 들어올 식구들 밥이라도 차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마땅히 손이 가는 것이 없더군요. 그때 냉장고 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위 칸에는 밑반찬들이며 과일들이 있었고 아래 칸에는 뭐가 있나 살펴보는데 플라스틱 밀폐 용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투명한 용기 속에는 노릇노릇 잘 튀겨진 김말이가 대여섯 개쯤 담겨 있었어요. 순간 제 입안에 침이 확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준이 주려고 며느리가 사다 놨나 보네 싶었죠. 며느리가 평소에도 예준이 간식거리는 유기농이다 뭐다 해서 꽤나 신경 써서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주 먹을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배는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예준이도 설마 김말이 한 개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하진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조심스럽게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말이 하나를 집어드니 아직 온기가 살짝 남아있는 듯 했어요. 한입 베어 무늬 바삭한 튀김옷 안으로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당면 맛이 확 퍼졌습니다. 어휴, 맛있다 시장기가 반찬이라고 정말 꿀맛이더군요. 순식간에 김말이 한 개를 다 먹어치우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이따 저녁에 며느리가 알면 한 소리 하려나 하는 걱정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애 보느라 기운 다 빠졌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김말이를 하나 먹었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 내외가 퇴근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오늘 예준이 말 잘 들었어요? 하며 넥타이를 풀었고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손부터 씻고는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어머니, 저녁 뭐 차릴까요? 묻기에 자네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네. 와서 밥이나 푸게 하고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저는 예준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친구랑 뭘 하고 놀았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별말 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뭔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맞다. 예준이 내일 간식으로 김말이 좀 싸줘야겠다 하더니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죠.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김말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멀쩡했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통을 탁 내려놓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더군요. 목소리 톤도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김말이 드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나절에 먹었던 김말이 한 개가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싸늘한 며느리의 눈빛과 딱딱한 목소리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딱 한 개 먹었네. 왜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식탁 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제 얼굴과 며느리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놈의 김말이 한 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하루의 끝에서 저는 그렇게 폭풍의 눈앞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안색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찌개 맛있어요 하며 살갑게 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냉기가 온 식탁을 휘감아 돌았어요. 마치 한겨울 외풍이 방 안으로 스며든 것처럼 오싹한 기운이었습니다. 아들놈은 제 옆에서 좌불안석, 그야말로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훤히 보이더군요. 이쪽 눈치 한번 저쪽 눈치 한번 살피는 그 모습에 제 속에서는 천불이 더 확확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러니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알지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김말이가 어떤 김말이인데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내듯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손톱으로 식탁을 탁 치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제 신경을 긁더군요. 목소리에는 잘 익은 불만과 켜켜이 쌓인 원망이 가득 담겨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김말이가 뭐 금태라도 둘렀느냐? 아니면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도 박혀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내 눈에는 그저 시장 좌판에 널린 김말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뭘 그리 유난을 떨어? 하고 퉁명스럽게 되물었죠. 제 딴에는 정말이지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기름에 튀긴 분식거리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그 말이 안 그래도 잔뜩 성이 나 있던 며느리의 성질에 제대로 불을 지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눈빛이란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으니까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아니, 아시려고 노력조차 안 하시는 거죠. 그거 우리 예준이 먹이려고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고른 건데요. 요즘 애들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신문도 안 보세요? 텔레비전도 안 보시냐고요. 아무거나 막 먹이면 아토피 생기고 성장 발육에도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김말이가 아니라 농약 한 번 안 친 친환경 국산 재료만 쓴다는 그 유명한 반찬 가게에서 한참을 기다려 비싼 돈 주고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요. 그것도 딱 6개. 우리 예준이 이틀치 간식으로 사온 걸 어른이 그걸 홀랑 드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딱 한 개만 남겨놓고 우리 예준이 오늘 저녁에 김말이 먹는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제 뭘 먹여요?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그날 선 말들이
제 가슴팍에 비수처럼 와서 깊숙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고작 김말이 한 개. 그것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개 먹은 게 이렇게까지 천하의 대역죄인 취급을 받을 일이란 말인가요? 온종일 눈도 못 떼고 손주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허기가 져서 뭐라도 요기하려고 한 입 베어 문 게 그렇게도 죽을 죄를 지은 일이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손주 간식거리를 한 통 전부 숨겨놓고 저 혼자 먹어치운 것도 아니고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딱 한 개 먹은 것뿐인데 말이에요. 억수 같은 서러움과 뜨거운 분노가 파도처럼 제 속에서 출렁이며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남아있는 한 가닥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차분히 말하려고 애썼어요. 그래, 여기서 같이 화내면 나만 우스워지는 거다.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다. 예준이 입으로 들어갈 귀한 음식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찌 손을 댔겠느냐. 하지만 정말 딱 한 개 정도는 괜찮을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까지 귀하디 귀한 김말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제 딴에는 최대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쯤에서 좋게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며느리도 더는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 사과가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 풀 죽은 모습이 우습게 보였던 걸까요? 미안하면 다해요? 어머니는 정말 항상 그런 식이세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저 미안하다, 몰랐다. 그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제가 우리 예준이 먹는 거에 얼마나 예민하고 깐깐하게 구는지. 바로 옆에서 몇 년을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김말이 한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저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요. 제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다면, 아니 예준이를 생각하는 제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절대 이러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안방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커져만 갔고 이제는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 옆에서 보다 못한 아들놈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모르고 드셨다잖아.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예준이 자다가 깨겠다. 내가 당장 나가서 똑같은 걸로, 아니 더 맛있는 걸로 사오면 될 일 아니야. 라며 며느리의 팔을 잡고 말리려 했지만 한번 제대로 터져버린 본물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 왜 맨날 엄마 편만 드는 건데? 당신도 문제야, 문제.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이건 그냥 김말이 한 조각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제 분노의 화살은 가련한 아들에게로 정확히 향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니,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하며 제대로 된 말도 셔리 잊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그 한심하고 답답한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는 이미 부글부글 끓어 넘치던 용암 같은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이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돈 한 푼 안 받고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손주 봐주고 살림 거들어주는 무보수 가사도우미에 애 딸린 베이비시터 취급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주 먹을 간식 하나 축 냈다고 이런 모욕과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 지난 수십 년 이 못난 아들놈 하나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제 기구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현실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를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네 새끼 먹을 귀하디 귀한 금태 두른 김말이 축냈다. 어이구, 내가 눈이 삐어서 그걸 몰라보고 천한 입에 가져다 댔으니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주 만족하냐? 저도 모르게 고래고래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묵직한 원목 식탁의 양쪽 모서리를 있는 힘껏 움켜잡고는 그대로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놈의 밥상. 니들하고 같이 겸상하느니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만다. 다신 니들이 차려주는 밥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이년놈들아. 화당탕. 와장창창.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 요란하고도 처절한 파여름과 함께 정성껏 차려졌던 저녁 식탁 위에 국그릇, 밥그릇, 온갖 반찬 접시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사방팔방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나뒹굴었습니다. 뜨끈했던 된장찌개가 바닥에 강물처럼 흥건하게 쏟아져 김을 피워 올렸고, 빨갛고 파란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벽이며 천장, 그리고 며느리의 하얀 블라구스 위로 처참하게 흩뿌려졌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멀쩡했던 집안이 난장판, 아니 전쟁터의 폐허처럼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지구만큼 휘둥그레져서 입을 쩍 벌린 채 석고상처럼 굳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귀신이라도 목격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특히 며느리는 방금 전까지 도끼를 품고 악을 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들놈은 그저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꼬리만 더듬을 뿐이었죠. 저는 씩씩거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두 사람을 맹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단단히 미쳤나 보다. 이제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니들 집에, 이 더럽고 치사한 집에 다시는 발도 안 들여놓을란다. 네 아들, 네 새끼, 니들끼리 아주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후레 자식들아. 마지막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피토하듯 내뱉고는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향했습니다. 벽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던 외투를 독수리처럼 거칠게 낚아채고 현관 바닥에 벗어둔 신발을 되는 대로 구겨 신은 뒤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쾅!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한 격렬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그제야 제정신이 아주 조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두 발은 본능적으로 아들네 집을 벗어나 차가운 밤거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매서운 밤공기가 인정사정 없이 제 뜨거운 얼굴을 후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시뻘건 불덩이가 조금이나마 식는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으니까요. 아들네 현관문을 지옥의 문이라도 되는 듯 박차고 뛰쳐나온 순간 등 뒤에서 아들놈이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마치 꿈결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숨막히고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단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누여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그저 두 발길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 거리는 낮보다 훨씬 한산했고 드문드문 켜진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제 길고 처량한 그림자를 시멘트 바닥 위에 힘없이 들이우고 있었죠. 그 그림자가 꼭 제 신세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걸었을까요? 다리도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아파왔고 정신도 몽롱해져서 더는 한 걸음도 떼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잠시 길가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아까 정신없는 와중에 현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낡은 지갑 하나를 겨우 챙겨 나온 것이 전부였어요.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얼마 되지 않는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하고 산 건가? 고작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하는 처절한 자괴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평생을 자식 걱정, 남편 눈치, 세상 사람들 시선에 얽매여 제 감정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울분을 남김없이 폭발시킨 것이니까요. 이건 어쩌면 늦었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눈앞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24시간 운영 찜질방 간판을 보고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운터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고 찜질복과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뜨끈한 온탕에 몸을 담그니 온종일 긴장했던 근육들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착잡했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시끄러운 콧소리 소리가 가득한 수면실 한쪽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이런저런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도무지 깊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엎어버린 밥상 앞에서 쌤통이라고 낄낄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놈은 내 걱정을 한숨이라도 하긴 할까? 아니면 마누라 눈치 보느라 내 욕이나 하고 있을까? 우리 예준이는 또 할머니 없다고 밤새 울며 보채지는 않을까? 특히 금쪽 같은 내 손주 예준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끔찍한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깟 김말이 한 개가 뭐라고. 다시 생각해도 분하고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다가도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래, 그놈의 김말이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었지. 그동안 차곡차곡 쌓이고 골마 터졌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야.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그렇게 낯선 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싸구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찜질방 공기가 역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 전원을 켜보니 밤사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들놈에게서 온 전화였고 몇 통은 모르는 번호도 찍혀 있었죠.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놈의 번호가 다시 화면에 뜨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밤새도록 온 가족이 어머니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집에 좀 들어오세요, 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다급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걱정보다는 당장의 이 골치 아픈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어 하는 듯한 가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나 니들 면상 당분간 보고 싶지 않으니 나 찾을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칼날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흘러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미숙이도 어제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100번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예준이 생각도 좀 하셔야죠. 할머니 없다고 아침부터 울고불고 난리예요. 아들의 그 말에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감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또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건가 싶어서요.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내가 대체 뭘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는 건데?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안 보이고 내 마누라 눈물만 보이냐, 이놈아. 속으로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그 한심한 놈과 말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준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귀한 마누라 눈물이나 잘 닦아줘라. 그리고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끊는다. 저는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들의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차갑게 무시했어요. 지금 제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공감이었지, 며느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구차한 변명이나 회유가 아니었거든요. 찜질방에서 나와 멍하니 거리를 서성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제가 기댈 곳 하나, 마음 편히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새삼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어요. 문득 지난 수년간 며느리에게 알게 모르게 당했던 온갖 서름과 무시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김말이 사건은 정말이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명절 때만 되면 자기 친정에는 한우갈비 세트에 값비싼 양주까지 온갖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도 시댁인 저희 집에는 달랑 시장에서 산 사과 한 상자나 김 세트 하나 사들고 와서는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던 그 뻔뻔한 모습. 제가 밤새 공들여 힘들게 차려준 생일 밥상 앞에서 이건 짜네, 저건 싱겁네, 반찬 투정하며 숟가락만 깨작거리던 그 싸가지 없는 모습. 아들놈 앞에서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온갖 아양을 떨다가도 아들놈만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돌변해서 저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니 먼지보다 못한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소름 끼치도록 이중적인 태도. 심지어는 제가 젊어서부터 아끼고 아껴서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어머니, 이런 건 제발 좀 버리셔야죠. 집안 분위기만 칙칙하고 궁상맞아 보여요. 라며 제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 얼굴 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내 손주 생각해서 입술을 깨물며 꾹꾹 참아왔던 거예요. 그래, 이번 기회에 아주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더 이상은 절대로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일시적인 가출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과 평화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쪽잠을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계속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욱 황폐해져 갔어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주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순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어렵사리 마음먹었어요. 순자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낸 그야말로 제 인생의 산증인이자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제 이런 기구하고 딱한 처지를 다 이해해주고도 남을 속 깊은 사람이었죠. 혹시나 귀찮아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순자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마치 자기 일인 양 길길이 날뛰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어머, 어머. 은자야, 너 정말 잘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못돼 처먹은 것들은 한번 제대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번쩍 차리지.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 너무 참고만 살아서 그래.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은 남아도니까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 순자의 그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듯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지. 아직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었지. 하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고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순자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던 이전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저를 대문 앞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주었고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고 등을 한참이나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까지 후딱 차려주며 극진하게 대해주었죠. 며칠간 순자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고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본격적인 반격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의 종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죠.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 기억 속에서 잊히게 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몇 년간 제게 했던 그 수많은 만행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반격은 오히려 약과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먼저 아들놈 몰래 며느리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는 동네 아줌마 부대의 핵심 멤버 몇몇의 연락처를 어렵지 않게 수소문했습니다. 아들네 동네에서 저도 꽤 오래 살았던 터라 마음만 먹고 주변에 조금만 물어보면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한 명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천하에 둘도 없는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이번 김말이 사건의 전말을 아주 소상하고도 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며느리의 악행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식으로 각색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원래 입담이 좋은 편이거든요. 아이고, 김 여사님,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글쎄, 제가 온종일 눈 빠지게 손주 녀석 봐주고 저녁 식사까지 정성껏 차려줬더니 그 사모님 따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예준이 먹을 귀한 김말이 딱 한 개, 정말 딱 한 개 먹었다고 밥상머리에서 저를 아주 파렴치한 도둑년 취급을 하지 뭐예요. 제가 너무 서럽고 분하고 억울해서 밥상을 안 뒤엎고 배겼겠냐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한밤중에 길바닥으로 나앉았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눈칫밥 얻어먹고 있는 신세랍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제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을 가득 담았습니다. 어떤 아줌마에게는 실제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연기를 펼치기도 했죠. 제가 걔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 주는 데는 뭐 특별한 재주라도 있는 애 같아요. 라며 며느리의 평소 이기적이고 안하무인이었던 행실까지 은근슬쩍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물 흘리는 약자에게 쉽게 동정심을 느끼기 마련이고 남의 집안 불행이나 자극적인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법이니까요. 저의 이 작전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내 동네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에까지 그 집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다더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 장가 보냈더니 호랑이 같은 며느리 등살에 불쌍한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더라. 고작 김말이 한 개 가지고 시어머니를 들들 볶고 구박해서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밥상을 뒤엎게 만들었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며느리 평소에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싸가지 없는 스타일이더니만 결국 언젠가는 일 터질 줄 알았다며 자기들끼리 신나서 수군거린다는 이야기까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어요. 역시 사람들의 입방아만큼 무섭고도 효과적인 무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순자는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은자야 아주 잘하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정도는 100번, 1000번 당해도 싸다 싸. 라며 오히려 저를 한껏 부추기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문이 하루빨리 며느리와 아들놈의 귀에까지 똑똑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들이 저의 처절한 분노와 뼛속 깊은 서름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것은 저의 치밀하고도 소심한 그러나 아주 통쾌한 복수극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동네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문들은 예상대로 바람을 타고 흘러 결국 아들 내외의 귀에도 정확히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순자네 집에 머무르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굳어서 창밖에는 아침부터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아침 일찍 뜨끈한 국밥이라도 사오겠다며 장 보러 나간 사이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잔뜩 수척해지고 헬쑥해진 몰골의 아들놈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문 앞에 굳어 서 있더군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저를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참 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뜸을 들였어요. 괘씸한 마음에 홧김에 그러는 것도 있었고 여기서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면 제가 너무 쉬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히는 법이니까요. 몇 번의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더 울리고 나서야 저는 마지못해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놈은 저를 보자마자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어머니,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찾아다니느라 지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하며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다그치듯 거실로 훅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짠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얄미운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자기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또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느냐? 내 그 잘나신 마누라가 시키더냐? 동네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서 내 어미 입부터 막으라고 그렇게 시키더냐고. 저는 일부러 가시 돋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들놈은 제 앞에 다가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마치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질색하며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집에 들어가세요. 동네에 별의별 이상한 소문까지 다 나서 미숙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정말. 아들은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자 가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어하는 건 내 교활한 마누라가 아니라 평생을 너 하나 믿고 살아온 바로 이 늙은 어미다.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 놈아. 속으로 피 맺힌 절규를 외쳤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처럼 높고 귀하신 내 마누라께서는 대체 뭐라고 하시더냐?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알겠다더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깟 하찮은 김말이 한 개 축낸 배고픔도 모르는 철없는 늙은 시어미로만 보이더냐?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따져 묻자 아들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외워온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미숙이도 자기 잘못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며 화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자기도 너무 속상하고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좀 헛나왔다고요. 어머님이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저희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하루빨리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과 치졸한 자기 합리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회유뿐이었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 시선과 사회적 체면까지 운운하며 은근슬쩍 저를 압박하려는 그 얄팍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여서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놈의 그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하염없이 내리는 겨울비로 얼룩진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한 거리는 음산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흐른 뒤 저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제 진지하고도 엄숙한 목소리에 아들놈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교활한 마누라의 진심 어린 사과,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과 없이는 절대로 다시 그 숨막히는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추호도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몰랐습니다. 이런 입에 발린 영혼 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무릎으로 빌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사과 말이다. 그리고 내게 분명히 경고해 두는데 앞으로 내 앞에서 또다시 그따위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땐 단순히 밥상만 뒤엎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어미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똑똑히 내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그리 알라고 내 간악한 마누라한테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똑똑히 전해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결의와 강철 같은 의지가 서리발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제 그 서슬 퍼런 말에 질렸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 한심하고도 나약한 모습에 연민의 감정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욱더 크게 밀려왔어요. 저렇게 물러터지고 우유부단해서야 어디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이나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무거운 죄책감과 실망감을 가득 안고 축 처진 어깨로 순잔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힘없는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해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앞으로 누려야 할 평안한 노후가 걸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순자네 집에서 지낸 지 어언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상 한 번 뒤엎은 후련함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른 생각은 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순자 역시 제 편을 들어주며 연신 며느리 흉을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지지해주니 마치 제가 독립투사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제 마음이 약해진 탓일까요? 밤이 깊어 순자가 잠들고 저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면 스멀스멀 다른 감정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역시나 금쪽 같은 제 손주 예준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예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품에 와락 안기던 그 따뜻한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손을 잡고 어린이집 가방을 흔들던 작은 손, 밤에는 제 옆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그 반짝이는 눈망울,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어요. 제가 집을 나온 뒤로 예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없다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밤에는 울지 않고 잘 자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난리를 쳤나? 어른들 싸움에 애꿎은 손주만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항복하고 다시 그 집으로 기어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제 삶을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번호를 보니 아들놈이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예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기어들어가는 듯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아주 잠깐만이라도 예준이 목소리 좀 들어보실래요? 이 녀석이 며칠 전부터 계속 할머니만 찾으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시무룩하게 혼자만 앉아 있는다고 선생님한테 연락까지 왔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오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예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바꿔줘 보거라.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작고 가녀린 그러나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아요? 예준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예준아. 할머니야.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흐엉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예준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없으니까 밥도 맛없고 잠도 안 오고 어린이집도 재미없어요. 할머니 빨리 집에 와요. 네. 예준이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김말이 예준이가 다 먹어서 화났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할머니 김말이 다 드세요. 흐엉엉. 결국 예준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서럽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어요.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죠. 한참 동안 저와 예준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눈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예준이의 울음소리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던 그 목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 예준이와의 통화는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손주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은 더욱더 커졌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망가진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준이에게 존경받는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한 시어머니이자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준이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려면 저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싸움은 이제 제 개인의 자존심 회복을 넘어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예준이와의 애틋한 통화 이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꺼렸을 텐데 웬일인지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느냐? 저는 일부러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응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예준이도 그렇고 저희도 어머님 안 계시니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랴, 집안일 하랴, 애 보랴,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역시나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뒤에 숨겨진 본심은 결국 빨리 와서 우리 대신 애나 봐주고 살림이나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 그게 진심으로 하는 사과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나는 너희 집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가 아니다. 내가 왜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 감정을 희생해야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지. 진심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과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예전처럼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나에게는 나만의 삶과 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란다. 저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단호한 태도에 기가 질린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제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놈이 다시 순잔의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쩔쩔매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과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저와 마주 앉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숙이가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 아내니까, 제 아이의 엄마니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미숙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어머니와 미숙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고백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니, 김말이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 오셨는지, 저희 부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없이 행동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모든 것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했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어요. 아들의 각성이 며느리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그들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눈물로 진심을 고백하고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적막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는 순잔의 집에서 여전히 조용히 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내외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연 며느리를 제대로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며느리의 강짜에 못 이겨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은자야. 내 아들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 뭔가 행동을 하겠지라며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비장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미숙이도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편하신 곳으로 정해주시면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 소담에서 보자꾸나 하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소담은 예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가끔 가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왠지 그곳이라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소담에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들은 굳은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듯 수척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지난 며칠 동안 미숙이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숙이는 자신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하며 며느리를 만류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식당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기도 했고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마땅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저에게 가식적으로 사과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 내 진심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흘린 눈물이 진정한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부부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머니께서 저희 곁에 계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또다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를 내치셔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성과 간절함이 읽혔어요. 어쩌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용서의 말을 건네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일단 밥이나 먹자꾸나. 음식 다 식겠다라는 말로 그 길고 무거웠던 침묵을 깼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쓰라린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소담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아들 내외에게는 분명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이전에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모셔야 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 방에 찾아와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며 깍듯이 안부를 묻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물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 편에 죽 한 그릇 사다 보내고는 나 몰라라 했을 텐데 며느리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제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연신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입맛 없을까봐 손수 배숙을 만들어 먹여주기도 했죠. 밤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빨리 기운 차리셔야 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아프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놈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는 무능한 남편이자 아들이 아니었어요. 퇴근 후에는 꼬박꼬박 제 방에 들러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살뜰히 챙겼고, 주말에는 저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을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라도 제게 말실수라도 할까봐 미리 주의를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과일을 잊지 않고 사다 주는 등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저놈이 철이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과 함께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이 저와 며느리를 거실 소파에 마주 앉게 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새로운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은 미리 준비한 듯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집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어머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어머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항상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며 어머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들인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드리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가족 모두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과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들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이제 정말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이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함께 마주 앉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있었던 가족 약속 이후 저희 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잊지 않았고 식사 때마다 어머님, 간은 맞으세요? 더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하며 제 입맛부터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주말이면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예준이랑 같이 가까운 식물원이라도 다녀올까요? 어머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먼저 제 의견을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가끔씩은 예전에 까칠했던 모습이 아주 살짝 비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놈이 옆에서 눈치를 주거나 부드럽게 중재를 하면 금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사과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진심은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주 예준이와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제 앞에서 손주에게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라, 할머니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하는 식의 눈치를 주지 않으니 저도 마음 편하게 예준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함께 동화책을 읽고 블록 쌓기를 하고 공원에 나가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카네이션 종이꽃을 제 가슴에 달아주며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할머니 김말이 짱!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깟 김말이 한 개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소동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 김말이 대첩은 우리 가족에게 아픈 기억이 아니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아들놈 역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눈치만 보는 어리숙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의 중심을 잡고 며느리와 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중재하고 배려하는 든든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약과나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며 살갑게 건네는 모습이나 며느리와 함께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때면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고 희생만 하는 그런 불쌍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주장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할 말은 하고 아들에게 받을 대접은 받으면서 손주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멋진 할머니로 말이죠. 가끔씩 며느리가 저녁 식탁에 노릇노릇 잘 튀겨진 김말이를 한 접시 가득 내오면서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말이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예준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하며 활짝 웃을 때면 저는 그날의 아찔했던 김말이 대첩을 떠올리며 함께 마주보고 웃곤 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게 된 우리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말이 한 개가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와 통쾌한 반란은 제 남은 노후를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욱 빛나고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고 누릴 것은 누리며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말이 대첩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